자, 이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컴퓨터가 지금 작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 오늘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에 오늘 중으로 못 간다고 하세요. 집에 오늘 중으로는 전화하세요. 안 되겠어요. 오늘 좀 끝내야 되겠어요. 이거 양이 좀 많아갖고 오늘 11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그게 자, 1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보는 그러한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감정평가 3방식의 개요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교재는 어디에 있냐면 528페이지 있을 겁니다. 528페이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얘가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그래서 이걸요 비용성에 근거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와 비슷한 놈이 최근에 거래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요걸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평가하는 걸요 시장성에 근거해서 평가한다 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요, 미래 수익이 생겨 안 생겨요? 미래 예상된 수익을 기초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수익성에 근거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지금부터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걸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 있죠,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걸요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미래 예상된 수익을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이 어려운 얘기가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그 결론만 하시면 돼요. 결론만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게 가격이고 수량인데, 우리 공급 곡선이죠. 요거는 자, 이 경제학에서 이걸 비용 곡선이라는 겁니다. 한계 비용이다,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자기도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비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정도 만들어 팔 때 자기도 그만한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 만들어 팔 때 이만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위당 이 정도 만들어 팔 때 받겠다는 얘기죠. 결국은요 공급자 측면에서 들어간 비용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받고자 하는 가치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결국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게 결국은 원가 방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원가 방식. 예컨대 자, 이 그 차 만드는 회사가 그랜저 승용차를 만들 때 자기도 쟤네들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 없어요? 들어간 원가가 있겠죠. 거기다 적정할 이윤을 포함해서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엔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요, 우리 경제학에서 효용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 효용, 마지널 유틸리티 해주는데, 이거는요 자기도 물건을 구입하면서 어떤 그 이용함에 따른 만족감이 있다는 얘기죠. 만족감을 다른 말로 효용, 편익, 앞으로 예상된 수익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요 수요자 입장에서 자기도 그만한 만족감, 미래 수익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요 수요자 측면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이게 결국은요 수익 방식이 되는 겁니다. 수요자 측면에서의 가치를 뭐라고요? 수익 방식이다. 근데 시장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있죠.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뭐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해서 평가하는 걸요 결국은요 이게 이제 비교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균형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는 거. 근데 만약에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자, 우리 공부해봤지 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균형에서 벗어나죠. 돌아오려고 합니다. 벗어나죠. 돌아옵니다. 항상 이 점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가 방식이라든가 수익 방식, 비교 방식으로 평가한 게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걸요 마샬이라는 사람은요 3면 등가성 이론을 했습니다. 3면 뭐라고요? 등가,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거는 항상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완전 경쟁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완전 경쟁은 추상적으로 만들어온 시장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항상 시장은 불완전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게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킨스라는 경제학자는요 시산가치의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장가치의 조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요
만약에 원가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면 평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한번 평가해 본 가치, 이거를 시산 가치다 혹은요 시한 가액이라는 겁니다. 시험 삼아서 계산한 가치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면 평가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삼아서 계산한 가치다. 그리고 수익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수익 방식도 가능하다. 그럼 평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가한 걸 뭐라고요? 시산 가치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도 이 부동산마다 가장 적합한 방식이 있습니다. 셋 중에서. 그래서 이 부동산은요. 원가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이게 가장 적합하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걸 가지고 수정해서 이거를 최종 가치를 구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가중치를 더 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 80%를 주고 여기다가 10%를 주고 이렇게 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걸요 시산 가치의 조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도요 시산 가치의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항상 주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인 방법으로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계산 문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요거를 풀기는 좀 많이 못 풀었습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기출 문제들입니다. 자, 제가 만든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디서 굴러다니는 거 있죠? 베낀 게 다고 전부 다 기출 문제입니다. 저는 굉장히 바빠요. 이거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자, 188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상가액 조정을 통한 그 균형 구한 감정평가액은 자,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시상가액이 1.2억이랍니다. 이렇게 이게 비교 방식으로 구한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1.2억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성 비용이 뭐예요? 만드는 비용이죠. 만드는 비용을 통해서 구한 시상가액. 이게 원가 방식입니다. 이런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많이 하다 보면 그래도 익숙해질 겁니다. 이게 1.1억이랍니다. 1.1억.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임대료라는 것은요. 예상되는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료를 통해서 구한 시상가액은 1억이래요. 1억.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평가해 봤죠.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제시돼야 됩니다. 보니까 시상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시상가액의 조정 방법은요. 가중치를 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중치는요. 원가 방식의 20%, 비교 방식의 50%, 수익 방식의 30% 부여합니다. 여기다가 20% 계산할 때는 여기다 0.2 이렇게 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0.5 이렇게, 여기는요 30%니까 0.3 이렇게 해서 다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더해주기가 바로 최종 가치가 되는 겁니다. 1.12억이 될 겁니다. 1.12억 이렇게. 자, 이거 나온 적이 있었는데 많이들 쓰였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다시 거꾸로 돌아오셔서 자, 187페이지 볼게요. 지금부터 이 가치를 조금 세분화한다면요. 가치와 그 다음에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 이걸요 임대료 혹은 임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와 임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치와 임료로. 자, 지금부터 원가 방식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원가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임료를 구하는 걸요 적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원가법, 적산법 계속 보시면 돼요. 억지로 자꾸 앞자리 따서 하려면 더 헷갈립니다. 그리고 요건 아주 쉽습니다.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자, 비교해서 평가라는 얘기죠. 이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임료를 구하는 건요 임대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자, 대상동의 가치를 임료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걸요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자, 수익 방식은요 가치를 구하는 걸요 수익 환원법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임료를 구하는 걸요 수익 분석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석법.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공부할 때는요 임료를 구하는 방식에서는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거의 자세히 안 물어봐요.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가치를 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임료를 구하는 쪽에서는요 자세히 물어본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가치를 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거래사례 비교법과 매우 유사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요 이따가 한번 할 건데,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요 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요 이런 부동산은 이렇게 평가해라, 저런 부동산은 저렇게 평가하라,
주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토지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는요, A라는 토지를 평가할 때 주변에서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정부가 조세라든가 보상금 같은 걸 책정하려고 지역마다 표준지라는 것을 정해서 평가해 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표준지를 찾아내서 표준지의 가격 있죠? 요걸 가지고 차이점 수정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그래서 거의 거래사의 비교법과 거의 동일한데 표준지를 가지고 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3방식은요,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맞고,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은요, 불안정 경쟁이므로 삼면 등가성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습니다. 따라서 3방식의 병용을 통하여 시산가치의 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맞고, 시산가치의 조정이란요,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구하여진 세 가지 가치를 단순히 산술평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산술평균은요, 3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산술평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한 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방식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 조정하거나, 그러니까 주된 방법을 기초로 해서 부수적인 방법으로 수정해 주든가. 이렇게. 두 번째는요, 이 세 가지의 가중평균함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세 가지 가치를. 그래서 가중평이라는 게 어디는 더 가중이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해서 가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일단 한번 산출한 가치, 이걸요 시산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 쭉 진행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원가 방식부터 쭉 진행할 거니까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가치를 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임료를 구하는 거는요, 제가 언뜻 얘기하는 정도 있죠? 그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정도 알아도 충분해요. 이렇게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겁니다. 맨 먼저 원가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 뭐라고요?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걸요, 적산법. 이렇게 해줄게요. 자, 한번 우리 우리 문제집을 통해서, 요약집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게요. 188페이지 보시면 딱 중간에 원가 방식이 있어 없어요? 요거는 바로 밑에 원가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요 우리 교재는 531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531페이지 한 장 넘겨볼게요. 자, 한 장이 아니라 한 두어 장을 넘긴다면, 많이 넘기네요. 거기 보면 194페이지 찾으셨죠? 194페이지에 위쪽에 자 적산법이라고 있죠? 요거는요 540페이지 있을 겁니다. 540페이지. 일단은 이런 내용을 정리해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거꾸로 돌아오셔서 188페이지 안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먼저 이 원가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원가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가법. 얘는요,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걸 기초로 평가하는 겁니다.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걸 기초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 같은 거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이런 거라든가 건물 같은 거, 토지 빼고 건물 있죠? 건물 같은 거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토지 같은 거는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거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신익이 있으면 신익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매립지, 조성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요, 이거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걸 기초로 해서 평가해 볼 수는 있지만 거의 주로 이제 건물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얘는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걸 기초로 평가하는 겁니다.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볼게요. 자, 지은 지 5년 된 건물이 있는데 5년 된 건물, 애초에 건물만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빼고 애초에 1억이 들어갔답니다. 애초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라고요? 1억이다. 그러면 이때 가치가 얼마라고요? 1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라고요?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약간이 아니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젠간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철거해서 언젠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하면 돼야한데요. 5년 정도 지났으니까 건물 자체가 약간 낡기도 했었겠죠. 이거 감액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보자. 자, 이렇게 하냐면 얘가 이제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고 치자. 예를 들어. 그럼 5년 정도 지났으니까 4분의 1 정도 지났어,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러면 한 2,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떨어졌을 거 아니냐? 그럼 이때는 얼마라고요? 7,500만 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뭐라고요?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평가도 문제가 생긴 게 어떤 중개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이 생긴 5년짜리 건물, 5년 된 건물이 요즘에 얼마예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2억은 한대요. 그럼 이렇게 평가하면 7,500%가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건물도 실물 자산이죠? 물건 아닙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지났는데 여기에 지하철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대학교가 들어왔다. 그러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 안 올라가요? 건물의 가격도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어쨌거나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5년 된 시점에서 이 건물을 다시 한번 지어본다 가정하는 겁니다.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 건물을 다시 짓는다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왜냐하면 5년 된 시점에서는 건축 자재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겠죠. 인건비도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건설업자가 가져가려고 하는 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5년 된 시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그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수급인의 이윤 같은 거 있죠. 이걸로 다시 한번 지어본다 가정하는 겁니다. 지어본다. 그랬더니 한 3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3억 정도. 그럼 일단은 물가 상승이 일단 반영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되는데 5년 지났죠. 그러니까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떨어졌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러면 이때는 얼마라고요?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지금부터 이 3억을 뭐라고 하냐면 재조달 원가다 해줍니다.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걸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 그 다음에 1억을 뭐라고 하냐면 가치가 감소된 거를요 감가라는 겁니다. 감가액을 5년 동안 좀 합친 거 이걸요 감가 누계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를요 그 적산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산가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할 내용은 딱 정해져 있네요. 이제 일단은 재조달 원가에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여기서 요거 빼내는 거 있죠? 요걸 감가 수정한다 해집니다. 여기서 요거 빼내는 거 뭐라고요? 감가 수정한다. 자, 그래 좋다. 지은 지 5년 된 시점에 다시 한번 지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지어보는데 다 때려 부수고 다 짓는 거예요? 그건 이거 무슨 뭐 돈이 남아 돕니까? 때려 부수고 짓는 게 아니라 옛날에 건설원가 명세서 딱 끄집어낸 다음에 요즘 자재 가격대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 이걸요 자가 건설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설업자한테 맡기는 걸요 도급 건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면요 직접 공사비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요? 간접 공사비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자세히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직접 공사비는요 이 건물에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뭐 시멘트 가격이라든가 철골 가격, 기타 뭐 벽돌 가격 이런 거 있죠. 인건비 이런 거 다 직접 공사비를 하는 거고, 만약에 간접 공사비는 이 건물 지을 때 주변에서 사무실에 급여, 직원, 여직원 급여 같은 거 나가는 거 있어 없어요? 이런 걸요 간접 공사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제 그 감리 비용이라든가 건물을 지었으면 취득세도 돼야 돼요. 신축도 취득입니다. 그래서 부대 비용도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근데 이제 도급 건설하게 되면요 당연히 직접 공사비 들어갈 것이고 간접 공사비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대 비용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건설업자한테 맡기게 되면 얘들은 이 일을 공짜로 해줘요? 뭐 대가를 받으려고 해요?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요. 공사를 맡은 자를 수급인 해줍니다. 수급인도 이윤을 가져가려고 하죠. 이렇게. 아니 그러면 뭐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건물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한 거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 자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도급 건설에 소요된 비용 있죠?
요걸 기초로 해야 돼요. 자가 건설에 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뭘 가정하라고요? 도급 건설한 걸로 가정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면 자기 회사 같은 거 그만두고 일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을 막 포기하고 일에 매달린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이걸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반영시켜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자가 건설했다 하더라도 뭘 가정하라고요? 도급 건설한 걸로 가정해서 평가해라. 자, 좋다. 도급 건설한 걸로 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디 갔냐면 여기가 수급인의 이윤까지 요걸요, 여기까지를 표준적인 건설비에 줍니다. 뭔 건설비라고요? 표준적인 건설비에는 반드시 수급인의 이윤을 포함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 좋다. 자, 요걸로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되네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이 되냐면 이렇게 볼게요. 만약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건물이다. 2년. 그러면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요, 시장에 나가면 건축 자재 이런 거 다 있어 없어요? 네, 있겠죠? 그러면 요거 그대로 바꿔치기 하면 돼요. 아, 인터넷 들어가면 그 똑같은 자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시세도 다 바꿔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되죠. 인건비 같은 거 바꿔치기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얘는요, 요 건물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대체한다 해서, 자, 요거를 요즘 건물 같은 경우는요, 요즘 지어진 건물은요, 요걸 가지고 그대로 대체한다 해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대체다 해줍니다. 무슨 대체라고요? 물리적. 자,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한 걸요, 재생산 원가 혹은요, 복조 원가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복조 원가. 자, 근데 문제는요, 요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요게 문제가 되네요. 자, 지은 지 30년 된 건물이 있습니다. 30년 된 건물이니까 많이 낡고 노후화돼 있어 안 됐어요? 꼬맨 자국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 30년 된 건물이 있습니다. 10층짜리. 자, 그러면 이 30년 된 건물 같은 경우는요, 시장에 나오면 없어진 자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 건물도 엄청나게 유행을 많이 타요. 30년 전에 지어진 욕실 같은 거 있죠? 욕실 들어가면 막 타일 같은 게 약간 막 구식이고 막 유행도 지나고 이런 거요. 지금 없어요. 시장 나가면 없습니다. 아니면요, 옛날에 지은 건물 같은 경우는요, 주로 외관을 페인트 같은 거 많이 칠했는데 지금은요, 뭐 이상한 대리석 같은 거 붙이는 식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자재는 없어지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반은 없어졌다고 치자, 반. 그러면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적용합니까? 자재 자체가 없는데. 큰일 났네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중개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요것만하고 지은 지 1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1년밖에 4층짜리 건물이래요. 요게 가격대가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20억 정도 들고 와서 얘를 살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억 정도 들고 와서 층수는 좀 높지만 구닥다리 같은 건물 구입할까, 층수는 좀 낮지만 새 건물을 구입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얘를 가지고 대체를 못할 바에는 얘가 곧 얘라고 한정하는 겁니다. 얘가 곧 뭐라고요? 얘라고 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시 신데 들어간 비용 있죠. 요걸 가지고 이 건물에 재조정 거라 간주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효용적 측면에서의 대체다. 효용이 비슷한 놈을 찾아내서 요걸 가지고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를요, 대치원가 혹은요 대체원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대치원가, 대체원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암기하세요. 요거는요, 이 구닥다리 같은 30년 된 건물 있죠? 이 10층짜리 건물을요, 이 조그만 걸 간주한 겁니다. 요즘 건물하고 똑같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30년 된 10층짜리 건물 있죠? 요거를 조그만 건물 요걸로 새 건물로 간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곧 얘라고 앉아 있어요. 얘가 곧 얘인데 요거는 형식이 구식화되어 있다고 해서 감가하게 되면요, 이따가 이중 감가가 됩니다. 그래서 형식이 구식화됐다 이런 것도 다 기능적 감가라는데, 기능적 감가를 또 하게 되면 두 번 감가한 꼴이 돼요. 이거 암기하세요. 그냥 기능적 감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기능적 감가 뭐예요?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조론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189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1번. 자,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다.
자, 제조량가는요, 기준 시점 현재 신축하는데, 조심하세요. 기준 시점 현재 새로 짓는데, 신축 시점이 아닙니다. 기준 시점 현재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투하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가건설의 경우에 제조량가는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해서 처리한다고 했죠. 맞고, 대체원가를 이용하여, 얘는 분명히 요거만 기하세요.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안 된다. 요거 마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대체원가를 이용하여 최저원가를 산정할 경우에는요, 물리적 감가수용은 필요하지만 기능적 감가수용 작업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밑에 계산 문제가 한 3년에 한 번 걸로 나오는데, 그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잘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A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량가를 구하라. A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짜리 건물입니다. 10년 전에 준공된 4층짜리 건물인데, 자, 대지 면적은 아무 필요 없는 거고 연면적도 원래 필요 없는데 제곱미터당 제조량가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합니다. 그때는. 자, A 건물의 준공-공사비를 내역을 보니까 이 애초에 지었을 때 얼마 들어갔나 볼게요. 딱 들어간 거 보니까 직접 공사비 2억 7천, 간접 공사비 3천만 원 합쳐서 3억 들어갔고, 개발업자 이윤 포함시켜야 돼, 안 해야 돼요? 시켜야 된다고 했죠? 개발업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합쳐서 총 3억 6천만 원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3억 6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자, 10년 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본다 과정했을 때 얼마 들어가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이라면요, 여기다가 요즘의 건축 자재 가격 아니면요 철근 가격, 인건비 이런 거 다 제시해야 돼요. 풀어야 되는데, 이 객관식문적 특성상 그렇게 낼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볼게요. 10년 전에 건축비의 물가 지수는 100이었는데 기준 시점이 평가 시점입니다. 135래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는요, 무조건 10년 동안 35%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식으로 이따가 계속 나올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는요, 3억 6천 곱하기 6천만 원 곱하기 100분의 135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무조건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땐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100분의 얼마라고요? 135 이렇게 해주면 물가상승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4억 8,6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4억 8,600만 원. 자, 이게 정답인데 꼭 이거 이렇게만 계산하면 싱거우니까 꼭 제곱미터당 제조량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총 1250제곱미터이죠. 그러니까 1250제곱미터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아마 388800 나올 겁니다. 388 뭐라고요? 800 이렇게 해서, 자, 가끔 물어보는 문제니까 풀 줄 아셔야 돼요. 이거 뭐 보는 순간 다 합쳐서 이대로 곱하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이렇게 하면 돼요. 지워도 되죠 이거?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여기서 요걸 빼는 거, 여기서 요거 빼는 걸요, 감가 수정한다 입니다. 감가 수정. 이렇게. 근데 같은 비슷한 용어가 감가 상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감가 상각. 자, 요거는 소속이 다릅니다. 소속. 요거는요, 우리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용어고, 평가. 요거는요, 기업 회계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기업 회계. 아니, 회계를 뭐 우리가 좀 뭐 회계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게 왜 나오냐? 이거는요, 이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상당히 미쳐, 그 기간이 역사가 좀 짧은 그 약간 초보적인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학문들인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데 있죠. 거기 선생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자, 이거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들 아는 게 이게 많다는 얘기죠. 그냥 막 집어넣어서 그런 겁니다. 알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알면 되는 거지. 무슨 이거까지 알아야 돼요. 자, 근데 뭐 가끔 물어보기도 하니까 뭐 안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자, 얘랑은 소속이 다른 겁니다. 얘는요, 감정평가에서 5년 된 시점에서의 이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물 같은 거에 뭘 구하라고요?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 감가상각은요,
자, 얘는요, 이 수정 감가상각하는 이유가 다른 겁니다. 자, 기업들은 해마다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해서 공시해야 됩니다. 일정한 자산 규모 이상은요,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신문에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뭐냐면 그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 있죠? 이걸 재무상태표 해줍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회사의 1년 동안의 영업 성과 있죠? 요거를 나타내는 걸요, 손익계산서 해줍니다. 뭐라고요? 손익계산. 두 가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익계산을 작성하는데 만약에 매년 인건비라든가 아니면요 유지수선비라든가 이런 거 거의 재산세 같은 거 비슷하게 나가야 안 나가요? 비슷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계를 한 방에 구입했다. 예를 들어서 관광회사가 헬리콥터 한 대를 150억에 한 방에 구입했다고 치자. 그럼 얘는 매년 나가는 비용은 아니죠? 기계를 매년 사고 이러지 않겠죠? 어쩌다 한번 사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방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치자. 건물 같은 거 어쩌다 한번 살 거 아닙니까? 한 방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만약 이게 3년 정도 쓰면 버려야 된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는요 엄청나게 손해교육할 겁니다. 손익계산서에. 그잖아요. 이 150억 아니면 막 1,500 정도 한 방에 막 비용 떨구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비용으로 엄청나게 손해교육됩니다. 손익계산서에. 이때는 엄청난 이익으로 계산될 겁니다. 한 방의 비용으로 다 날려버렸으니까. 그러면 회사는요 이게 2개년도 재무제표를 공시해서 신문지상에 공시해야 됩니다. 그럼 이 딱 정보를 보더니 은행 입장에서는 이 회사 장사 무진장 잘하네, 나가는 돈도 별로 없이 여기다 돈 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회사 장사 잘하고 있네,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잘못했다가는요 투자자들은가 은행 같은 경우는요 잘못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도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나가는 돈들은요 이렇게 한 방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단은 취득 원가라는 걸로 딱 계산해 놨다가 기록해 놨다가 얘는 써먹는 기간 동안에 쪼개서 이만큼은 요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만큼은요 요때 비용으로 처리해요. 이만큼 언제 비용 처리한다고요?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적정한 경영 성과를 보고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이거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업 회계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요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요 현존재와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고, 요거는요 취득 원가를 비용 배분해서 경영 성과를 보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적정한.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그 박스 볼게요. 190페이지 중간에 있는 박스. 자, 얘는요 기업 감가수정은요 경제적 내용식 기간 동안에 감가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법에서 정해줍니다. 이걸 뭐라고요? 법정 내용서라는 겁니다. 자, 경제적 내용서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원룸을 하나 딱 지었어요. 원룸 딱 지었는데, 자, 새 건물이니까 처음에는 임대가 잘 돼야 한대요. 되죠? 임대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 돈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새 건물이니까 아무래도 뭐 고장나고 그런 거 별로 없겠죠. 비용은 얼마 안 나갈 거죠. 수익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한 30년 정도 지나봐요. 지나게 되면 건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되어 한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임대가 잘 되어 한대요. 안 되고 임대를 많이 못 받죠. 그리고 툭하면 어디 뭐 보일러가 터져났다는 등, 에어컨 교체해달라는 등, TV도 새 걸로 교체해달라는 등, 이렇게 해서 오히려 뭐가 더 나가요? 비용이 더 나가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이런 건물을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했었는데, 이런 건물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했는데 왼수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덩이라고요? 왼수덩어리.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계속 돈만 나가는 겁니다. 얼른 철거시켜야 돼요. 알겠죠? 얼른. 그래서 경제적 내용서라는 것은요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큰 기간이죠. 이걸 뭐라고요? 경제적 내용서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요 헬리콥터를 구입했는데, 똑같은 헬리콥터를 구입했는데 어떤 회사는요 2년 동안 상각하고 어떤 회사는 100년 동안 상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기업들 간에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헬리콥터는 30년 동안 상각해라 딱딱 정해줍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법에서 정해주는 내용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당연히 재조라 원가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평가하고자 시점에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그리고 요거는요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해서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 관찰 감가도 인정합니다. 관찰 감가가 뭐냐면
노련한 감정평가사가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감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잠시 하기로 하고. 근데 얘는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관찰 감가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상각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거는요, 야, 금액이 가치가 점점 깎이더니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되죠. 이런 걸요 상각자산 해줍니다.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토지 가격이 깎이더니 언젠가는 폐기 처분하나요? 철거하고 이러진 않겠죠. 이거 비상각자산 해줍니다. 근데 우리 감가수정에서는요, 이 비상각자산인 토지도 때로는 감가 대상입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가치 감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감가 대상이 됩니다. 근데 얘는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오른쪽 1번 볼게요. 자, 거기 190페이지에 오른쪽 맨 위에 1번 감가수정은요 최조달 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라면 감가상각은요 취득 원가의 비용 배분 개념이다. 자, 2번 볼게요. 감가수정할 때는요 내용수는 경제적 내용수를 기준으로 하죠. 뭘 기준한다고요? 경제적 내용수. 그 다음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요 관찰 감가를 인정하지 않으나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요 관찰 감가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요 기업 회계에서 나는 건데 가끔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하기도 그렇고. 자, 그러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그러면 이 감가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치가 감소되는 원인들, 요인들 이렇게 알아볼게요. 자, 감가 요인은요 크게 한 4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먼저 물리적 감가 요인이다. 그리고 이 법률적 감가 요인 이렇게. 자, 요건 어떤 책은 요거 아예 없앴습니다. 이거 무시해도 되는데 어떤 책 있기도 하고 하니까. 자, 물리적 감가 요인은요 내가 자동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 그 사용함에 따라서 노후화 될 수 있어 없어요? 노후화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모되고 태풍에서 마모되고 그 다음에 뭐 고장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손되고 그 다음에 뭐 손상되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물리적 감가. 요 4가지 좀 암기하셔야 돼요. 노마 어떻다고요? 파손. 기억하세요? 노마 어떻다고요? 파손.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얘는 이제 몰라도 되는데 그냥 소유권에 뭐 하자가 있다든가 등기가 불안전하다든가 이런 거 다 뭐라고요? 법률적 감가원입니다. 이렇게. 자, 요것만 딱 중심 잡고 나머지는요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둘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요 기능적 감가 요인과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요인 딱 구분한 다음에 이렇게. 자, 기능적 감가 요인은요 요거 딱 중심 잡았죠. 요것만 딱 제외하고 나머지는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먼저 요건 내부 기능에 있어서의 감가 요인입니다. 내부 기능. 요거는요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의 감가 요인입니다. 환경. 그래서 자, 기능적 감가 요인은요 예를 들어 설계 자체가 불량하다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라든가 주차장 같은 거 잘 못 갖췄다든가 이런 거 있죠. 아니면 형식이 구식화되어 있다든가 설비가 남아 돈다든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형식이 이런 것들 다 뭐라고요? 기능적 감가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는요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감가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내 건물은 새 건데 주변 지역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맞아? 그러면 내 건물도 자연스럽게 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원래는 우리 건물 앞에 이제 도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새 도로가 다른 때 막 크게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이 그쪽으로 다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성이 감퇴되는 바람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주변 환경과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지.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경제적 감가라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죠?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경제적 뭐라고요? 감가다. 이렇게. 자,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거 좀 지울게요. 지우고 감가 수정하는 방법을 공부할 겁니다. 감가 수정하는 방법을 공부할 건데 요거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 바람에 그거 읽어본 다음에 할게요. 190페이지 오른쪽에 4번 볼게요. 자, 오른쪽 4번.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감가액을 재조달원가에서 차감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하겠다. 맞습니다. 감가 수정에서 감가이유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이유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법률적 감가를 뭐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설계 불량, 설비 부족 이런 건 다요 기능적 감가이유죠. 기능적 감가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대로 놔두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하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꽤 오래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알겠죠? 집에 못 들어간다 하세요. 오늘 중으로 못 들어간다 하세요. 이렇게.